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서울엔 비가 좀 많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다행이네요.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산을 2개 갖고 왔는데 2개 다 놔두고 내려왔어요. 전철에서. 그래서 엄마한테 가면 맞아 죽으니까 예, 같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사갖고 집에 가야 됩니다. 아, 참 우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자, 이제 오늘은 49쪽의 제2절 부동산 시장 부분이죠. 일단 1번의 부동산 시장의 의의를 보니까 자,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지만 결국 기출문제 지문에 등장했던 표현은 바로 2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 말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일단 제목을 확인할 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나오죠. 그렇죠? 2번에 보면.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3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매번 출제가 될 때마다 기능과 특성 부분은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내용을 가지고 지문이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또는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종류를 가지고 지문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일단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가로 1번부터 가로 5번까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풀이 능력, 해결력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암기법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기능을 암기할 때는 정량자고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자고가랍니다. 예. 자, 정량자고가. 자, 원래는 이 고라는 게 없죠. 근데 이 고는 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보면 정은 정보 제공 기능이에요. 양은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또 자는 자원 배분 기능이고 원래 고라는 게 없죠. 교환 기능, 교환 기능. 그 다음에 가는 가격 창조 또는 결정 기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면 정량자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김양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정량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량자고가 이것만 기억해도 문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뒷장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특성 부분도 결국 가로 1번부터 가로 7번까지 그 내용 제목을 가지고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물론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참고 삼아서 한두 번 읽어만 주시면 충분한 내용들이죠. 일대 시장의 비조직성, 단기 거래 곤란성부터 가로 6번 거래 비공개성까지를 묶으면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이런 암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자,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자, 무슨 어떤 문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장 속에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6가지가 모두 녹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거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비공개성을 의미하고요. 상은 상품의 비표준화성, 또 시는 시장의 비조직화, 국은 시장의 국지성, 또 매는 매매 기간의 장기성. 이때 매매 기간의 장기성을 다르게 바꾸면 단기 거래의 곤란성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죠. 그다음에 수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수급 조절의 곤란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로 2번에 단기 거래의 곤란성 나오지만 이것은 해석하면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결국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니까 매매 기간의 장기성과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지금 당장 그것을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수업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런 내용들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시간은 이런 내용들을 모두 암기할 필요가 없고 제목을 중심으로 기억만 하셔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이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시장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가로 1번 주택의 수요와 공급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주택 서비스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따져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제 물리적 측면과 효용적 측면으로 주택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리적 측면이란 말은 주택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주택은 위치나 형태, 규모가 완전히 같을까요? 주택마다 다를까요? 주택은요. 그럼 생각해봐요. 주택은 인공물이니까 똑같은 형태, 똑같은 규모의 주택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위치까지 동일한 주택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물리적 측면, 즉 주택의 위치나 형태나 규모를 포함해서 물리적 관점에서 주택은 동질품이다, 이질품이다. 이질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복습을 잠깐 해보시면 저번 시간에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면 불완전 시장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동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택은 위치나 형태 규모가 저마다 다르니까 동질품이 아니라 이질품이 되겠죠. 그럼 이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완전 불완전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물리적 관점에서 주택은 이질품이다 또는 이질적 재화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본질적으로 불완전 시장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분석할 때는 비록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라 할지라도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분석함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고민이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주택시장은 불완전 시장인데 어떤 개념을 도입해야만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있겠는가? 이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주택 서비스라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의 의미를 보았더니 주택이 그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 즉 주택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만족을 의미한다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택이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어떤 기능, 만족,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 집이든 헌 집이든 싼 집이든 비싼 집이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간에 그 집을 나오면 무슨 고생해요? 예, 개고생하죠. 예, 광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주택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추위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어떤 화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부동산, 즉 주택이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집이 같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주택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모든 주택은 동질품이다, 동질적인 재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동질품이 되면 시장이 무슨 시장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으면 물리적 관점에서는 이질품이니까 불완전 시장이지만 주택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동질품이 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주택 시장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질적인데 주택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동질적이다. 즉 이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지만 동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니까 결국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 분석이 가능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이 나중에 기본서를 받아보시게 되면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은 뭐만 좀 개념을 잡자. 위치, 형태, 규모 등의 물리적 측면에서는 주택은 이질품이다. 근데 주택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모든 주택은 같기 때문에 동질품이다. 이것만 개념을 잡고 가셔도 충분한 학습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자, 단기 및 장기 시장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이거 한 가지 꼭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시장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시장론이 끝나면 이제 순서상 정책론이 나오는데 뭐 시장이든 정책이든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단기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수요가 어떻다는 말이 나와요. 공급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생각해 봐요. 예컨대 주택을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걸 주택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을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팔 때까지는 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는 공급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짧은 시간, 즉 단기간에도 뭐다? 수요는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본 구조는 뭐다? 단기가 나오면 수요, 장기가 나오면 공급의 변화가 있다. 그런 문장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경제학에서 보면 이 단기라는 말 자체가 뭐냐? 공급이 증가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단기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컨대 몇 년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공급의 증가가 불가능한 짧은 기간을 경제학에서 뭐라 그런다? 단기다 그래요. 그러면 단기의 반대가 뭘까요? 장기겠죠. 그럼 장기의 의미는 뭘까요? 공급 증가가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 뭐다? 장기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단기라는 말 자체가 공급의 증가가 불가능한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니까 단기라는 말 속에는 공급이 어떠하단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론 공급이 고정된다, 뭐 불변이다, 증가할 수 없다 이 말은 가능하지만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기라는 말 자체가 뭐다? 공급의 증가가 가능한 충분한 기간의 뜻이 뭐다? 장기다. 그러니 모든 정책의 장기 효과, 모든 분석의 장기 분석에는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구조 어떻게 따진다? 단기 수요, 장기 공급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얘도 지금 주택시장에 뭐 단기 분석이다, 장기 분석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가 나왔으니까 이 단기 분석이니까 여기는 공급이 증가한다는 이런 말은 없겠구나. 수요가 어떠하다는 말이 나오겠구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단기에는 생산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말이 뭐냐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 이 말의 뜻은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럴 때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겠죠. 그럼 무슨 수요라고 한다? 초과수요.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초과수요, 초과공급. 그렇죠? 그럼 초과수요란 말이 나오면 주택이란 이 물건이 남아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초과수 물건 부족하다. 그럼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다. 그게 어려워요? 이 문장 이 자체, 이 구조가 어렵습니까? 구조 파악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말들의 연속 아닌가요? 그렇죠? 개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기 수요, 장기 공급 이 개념을 잡기 전에 내용만을 외우려다 보니까 가만 단기에 공급이 어떻게 되지? 장기에는 수요가 어떻게 되지? 이거 헤매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개론은 개념을 잡고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어지는 게 개론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그 가격이 오른다는 옆에 가로 속에 무슨 말 써 있어요?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집값이 100원이었던 게 단기에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었어. 그럼 어때요? 이게 100원짜리가 150원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주택 가격 상승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단기에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고 집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황에서 얻게 되는 불로소득이지 않느냐. 이 불로소득을 우리 경제 쪽에서는 초과이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하나 개념 갖고 갑니다. 초과이윤이 발생. 이 말은 어디에 나와도 단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초과이윤 발생이란 말이 나올 때 그 문장 속에 뭐 장기적으로 또는 장기자가 붙으면 걔는 읽기 중단, 무조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아시겠죠? 초과이윤은 어디에 나와도 무조건 언제 발생한다? 단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장기가 갑니다. 장기. 근데 공급이 가능한 시간이 장기 맞죠? 그럼 장기에는 주택의 공급이 늘겠죠.
공급이 늘면 단기에 올라갔던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가요, 떨어져요? 자,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양적으로 그 물건이 흔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럼 봐봐요. 단기에 집값이 100원에서 150원 올랐다면 50원만큼 올랐죠. 이 50원만큼 오른 부분이 초과 이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50원을 올랐던 가격이 장기에는 공급이 늘어서 다시 100원으로 내려갔다. 그럼 어때요? 50원이 다시 내려갔죠. 그럼 단기에 발생했던 초과 이윤이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오케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기 보면 생산이 가능하니까 공급이 늘고 단기에 올라갔던 가격이 원래 수준만큼 떨어지니까 발생했던 초과 이윤이 장기에는 소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3, 4번을 보면 뭐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나오는데 지금은 요 기초 시간에는 그것까지 따지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의 단기와 동그라미 2번의 장기의 어떤 주택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 개념만 잡으시면 충분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는 말 나오죠. 자, 여과라는 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주택 순환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필터링 그래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무슨 링? 그러면 안 된다고. 발음이 중요해. 필터링. 아시겠죠? 필터링, 필터링. 오케이? 자, 필터링 현상입니다. 자, 주택의 여과, 주택의 순환이다 그랬는데 이거 내용 알고 보면 참 허무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집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이 원래 그 집을 이용했던 사람들과는 소득 수준이 다른 계층의 주택으로 바뀌는 현상. 이걸 뭐라 그런다? 주택 여과 또는 순환 필터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집이 있다고 할 때 야, 저 집이 옛날에는 어떤 장관님이 살던 집이었대. 근데 이젠 네가 살지 않니? 상당히 기분 안 좋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예전에 장관님이 살던 집이라고 했다면 상당히 고가주택, 고급주택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네 따위가 살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건 결국 뭡니까? 똑같은 집이죠. 똑같은 집이 고급 또는 고가주택이었던 것이 지금은 어때요? 좀 더 소득이 낮은 네가 살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어떤 집이 원래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소득이 다른 계층의 주택으로 바뀌어서 이용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주택 여과, 주택 순환, 필터링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과에는 크게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두 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용어를 잘 비교해 봐봐요. 어차피 윗상이 있으면 아래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상향 여과의 반대가 뭐다? 하향 여과다. 그럼 저 같으면 공부할 때요. 상향 또는 하향 둘 중에 하나만 꼬집어 가지고 그 공부해 놓고 반대말 나오면 뒤집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상향부터 볼게요. 상향은요. 원래 저가주택 또는 저소득층의 사용주택, 다른 말로 저급주택이 자 수선 개량이 이루어진대요. 주택의 수선과 개량이 이루어지면 그 주택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럼 질적 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그 주택의 가격도 오른다는 거겠죠. 그럼 원래 그 집에 살던 분들보다 소득이 높은 분들, 낮은 분들, 높은 분들이 사는 집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저가가 고가로 됐잖아요. 그럼 질적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윗상 아래하. 윗상도 상향 여과예요. 오케이? 근데 반대로 이제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 뭐 고가주택 해도 되고 고급주택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런 집들이요. 아무리 좋은 집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어때요? 낡잖아요. 근데 수선 개량하지 않고 방치한다? 그럼 어때요? 계속 질적 수준이 떨어지겠죠. 그럼 계속 그 집값도 내려가겠죠. 그럼 원래 그 집에 살던 분들보다 소득이 높은 분들, 낮은 분들의 집으로 바뀌겠죠. 그럼 떨어졌잖아요. 내려갔잖아요. 급이. 그럼 상향, 하향. 그래서 근데 이런 뜻으로 이제 나오는데 지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만 개념 잡자. 저가가 고가로 바뀌면 상향, 고가가 저가주택화되면 뭐다? 하향. 그렇게 개념 잡자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집을 고쳐요. 개량 수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집을 고칠 때는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죠. 뭐 주택 개량 비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들여서 집을 고쳤더니 집의 값어치가 500원만큼 올라간대요. 그럼 어때요? 비용보다 주택 가치 상승분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데, 주택의 값어치가 더 크게 올라가죠.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겠죠.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무슨 여과가 발생할까요? 상향요. 그럼 뒤집어서 내가 100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집을 고쳐도 집의 값어치가 50원밖에 오르지 않는데요. 그럼 비용이 더 들죠.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그럼 무슨 여과? 이게 어렵냐고. 근데 이게 이 간단한 말을 지문에 내고 문제 내잖아요. 다 틀려버려요. 그 왜 그럽니까 도대체? 아시겠어요? 그 왜 그러냐? 이해는 간다는 거죠. 왜? 이해 갖고 내용 다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극도의 긴장 상태이다 보니까 아는 것도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냥 하늘전까지 죽어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침에 왜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막 깨가지고 새벽 3시에 깨워서 문제 풀라고 하더라도 그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반복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제가 항상 첫 번째 시간에 그랬잖아요. 뭐 서울대 나왔다고 붙는 시험도 아니고, 뭐 막말로 중졸 고졸이라고 안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건 머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반복하고 노력하느냐. 이거의 차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괜히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 말고도 이제 여기는 기초 입문서니까 생략된 말들이 많겠죠. 나중에 기본, 심화, 고급 지나가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주거분리와 여과작용 나오는데, 이 주거분리가 뭐냐? 우리 그 현실에서도요, 그 잘 사는 동네가 있으면 좀 상대적으로 못 사는 동네가 있겠죠. 그걸 예쁘게 포장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주거분리다 그래요. 주거분리. 근데 이런 주거분리 현상은 특히 외부 효과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그 동그라미 2번 주거분리 원인 니은번에 보니까 정의 외부 효과 추구와 부의 외부 효과 차단의 결과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저기 왜 총론이나 이거 배울 때 외부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들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 좋은 영향 받는 것을 정, 안 좋은 영향 받는 것을 부의 외부다 이렇게 배우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주거의 어떤 쾌적성, 주거 환경의 쾌적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쾌적성이 높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수선 개량하면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워낙 환경이 좋다 보니까 집을 고친 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계속해서 집을 고치겠죠. 그럼 계속해서 질적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 동네는 계속해서 잘 사는 동네로 남게 되지 않냐 그 말. 오케이? 자, 그런데 뒤집어서 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즉 못 사는 동네가 있다. 그럼 어때요? 주거 환경의 쾌적성이 좀 안 좋겠죠. 낮아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럼 그 동네에서는요,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집을 고친 후에 그 집값 올라가는 정도보다 돈이 더 든대. 왜? 환경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집을 고쳐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동네에서는 집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쳐. 그럼 계속 낡은 집만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계속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면서 계속 무슨 여과가 발생해요? 하향 여과가 발생하니까 그 동네는 계속하여 못 사는 동네로 남게 되지 않냐 이 말. 오케이? 이것을 정의 외부 효과 추구와 부의 외부 효과 차단의 결과로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서로 분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제4절 효율적 시장 이론이 나와요. 자,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의 뜻을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이때 지체 없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린 뭐라 그런다?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시장 가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가격이 무슨 물건의 가격일까요?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여러분이 아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의미 속에서 또 몇 가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정보라고 했죠. 정보란 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시점이라는 거 배웠죠. 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점에는 뭐가 있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오케이? 이거 말씀 왜 드리고 있느냐? 정보도 그 정보가 알려지는 시점에 따라서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물론 시점으로는 미래자를 쓰겠지만 사실 엄격히 말하면 미래 정보란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나 또는 여러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내용 속에 미래 정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미래 정보란 말은 성립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원래 내부 정보라고 해야 됩니다. 내부 정보. 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신문이라든지 뉴스에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투기를 일삼다, 적발되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내부 정보는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내부 정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미래 정보란 말은 사실 국어적으로도 쓸 수가 없는 말인데 아니 기출문제에서조차도 미래란 말 쓰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심은 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고 있느냐? 그 과거, 현재, 미래 또는 내부 정보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을 때 이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 즉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 가로 2번의 아래에 보면 종류가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성, 중강성, 강성 나눠지는 기준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 즉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약성, 중강성, 강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가치에 반영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은 가치에 반영된 그 정보를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예컨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다? 그러면 그 가치에 반영된 그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약성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약성과 준강성 또 강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표를 만들면 세 가지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가치에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자,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고 아직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무엇이냐. 또한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만 구분하시면 사실 그 효율적 시장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출제자 입장에서는 점수 가져가 라고 던져주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뭐다? 이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바로 뭐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항상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게 효율적 시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봐요.
이미 가치 또는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녹아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아직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죠. 그렇죠? 이걸 해석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문장 해석 능력 없으면 개론 못 푼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럴 때 과거 정보가 반영됐어요. 그럼 이 정보는 초과이윤 얻을 수 없죠. 근데 아직 무슨 정보는 반영 안 됐다. 현재 정보나 미래, 즉 내부 정보는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보를 가지고는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뭐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준강성은요, 약성을 포함합니다. 약성을 포함하니까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무슨 정보까지도, 현재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되어 있겠죠. 그럼 과거 현재 정보를 이용했을 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뭐다? 준강성이다. 근데 아직 무슨 정보 반영 안 됐다? 미래, 즉 다른 말로 내부 정보 반영 안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뭐다? 준강성이다. 근데 강성은요, 약성과 준강성 모두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과거 현재 정보는 물론이고 무슨 정보까지? 그렇죠. 미래 또는 내부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됐겠죠. 그럼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니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없겠죠. 그럼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바로 뭐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로 2번에서도 보면은요, 효율적 시장의 유형 구분해 가지고 이제 종류 보면 약성, 준강성, 강성이 나오고, 이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 보니까 과거의 정보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가로 2번의 준강성에서는 뭐다? 첫 번째 줄,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끊고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가로 3번 강성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줄,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내부 정보까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강성은 약성을 포함하고 강성은 준강성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나와 있는데 이때 할당 효율적 시장 의미를 자, 한 장을 넘겨봐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대안의 수익률이 상호 동일하게 배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게 문장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자원의 배분, 뭐 할당 효율성, 뭐 동일하다, 위험을 감안한다 이런 말 읽어봤다 한들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나 하겠냐고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아닌 투자 상품을 뭐라고 하냐면 대체 투자 자산이라 그래요. 여러분 대체란 말이 뭐였어요? 대체? 뭔가 바꿔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 자산은 투자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체 투자 자산의 의미는 부동산 이외의 다른 투자 상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뭐 정기 예금이라든지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것들은 부동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 아닌 상품의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같도록 자원이 배분 할당된 시장을 우리 뭐라 그런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정기 예금을 전제를 해 본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함으로써 획득 가능한 수익률이 10%라고 해요. 그런데 정기 예금에 투자할 때도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동산과 정기 예금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쪽이 위험이 더 높잖아요. 정기 예금은 어차피 만기만 되면 처음에 약속한 수익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훨씬 위험이 높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수익률이 같은 경우라면, 같아진다면 굳이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다른 상품에 투자할 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쪽이 같다면서요.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다른 상품에 투자할 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의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묶어가지고 우리 문장 표현, 그러니까 교과서적 표현 또는 실제 문제에 나오는 표현 한번 바꿔볼 테니까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위험을 감안하여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부동산 아닌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같도록 자원이 배분 할당된 시장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투기의 문제도 발생할 이유가 없다. 이게 한지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타이핑을 하면 이제 보기 하나가 한 석 줄, 넉 줄 되는데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들으니까 혹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3번, 4번 반복해 듣다 보면 나중에 저 뒤에 제가 무슨 말을 할 거야 이런 걸 다 이제 기억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멘붕이 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요 정도 갖고 멘붕 오시면 앞으로 막 보게 될 투자 금융 간평 들어가면 멘멘뱅 리미트 무한대 붕이 와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잘못했나 보다 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봐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뭐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른 다 없다고 보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투기도 발생하지 않고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문장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투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했던 말이 뭐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게요.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투기도 발생하지 않고 초과 이윤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거나 또는 투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뒤집어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컨대 첫 번째 문장만을 아무 뜻 없이 외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문장 자체를 외웠기 때문에 역으로 해석을 못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다시 다른 문장을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이러하니까 그럼 이러면 이럴 수 없다는 말은 돌리면 이렇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구조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러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고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를 앞뒤를 바꿔볼게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거나 투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똑같은 문장 아니야 말이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위치, 앞뒤 순서만 바꿔놓으면 다른 문장으로 오해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장만을 외우다 보니까 그런 착각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의 완전성 여부와 할당 효율적 시장과의 관계에서 완전, 불완전 나오는데 요거는 내용이 좀 깊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것은 아니지만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요, 어떤 정보를 이용한 초과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초과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 그런데 그걸 오해하면 그럼 불완전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안 되겠네요.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 기본 완전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 맞죠? 근데 불완전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 설명은 나중에 기본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은 뭐만 좀 알아두자. 첫째,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나 불완전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요렇게만 좀 지금은 알고 넘어가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기초 수업 시간에 뭐 아주 좀 심도 깊은 내용은 다 띄어먹고 의미 정도 하고 딱딱 넘어가잖아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기초 시간에 배운 이 기본적인 의미 정도만 제대로 알고 들어갔어도 아무리 어렵게 시험이 나와도 50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 기초만 제대로 알고 들어가도. 근데 50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초도 안 되고 현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전에 그랬죠. 말뜻만 정확히 알아도 50%를 먹고 들어가는 게 개론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55쪽에 보시면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 나와요. 근데 입지와 입지 선정, 뭐 최근에는 입지가 뭐고 입지 선정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고 있지만 과거 뭐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입지와 입지 선정의 차이점을 가지고도 지문이 구성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입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뭐 예컨대 뭐 이마트다, 뭐 홈플러스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입지에 있다. 그 말은 어느 곳에 위치에 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위치, 공간, 장소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특정 경제 활동의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장소,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차지하고는 위치 자체는 이게 이동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어느 곳을 차지하고는 상태 자체 아닙니까? 자리 잡고는 상태 자체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동하지 않고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로 고요할 정을 써서 입지는 정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에 보면 입지선정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입지선정이란 말은 그 경제활동의 주체가 원하는 어떤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입지선정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컨대 이마트 관계자가 아무 곳에나 이마트를 만들겠냐고. 아니잖아요. 뭐 어떤 교통관계라든지 소비자의 어떤 고객 흡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이곳에 이마트 또는 홈플러스를 만들면 최대의 수입 또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고려 끝에, 노력 끝에, 생각 끝에 어때요? 그곳에 이마트 홈플러스를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짓고자 하는 그 경제활동의 주체가 요구하는, 원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그 땅, 위치, 공간을 찾는 행위가 바로 뭐다? 입지 선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집이 있대. 땅 말고 집이 있대요. 그럼 내가 원하는 집을 찾고자 할 때도 내가 내 집에서 뭐 천리안으로 뜯어지게 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발품 팔아가지고 이곳저곳 찾아다녀야만 내가 원하는 예쁜 집,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면 이곳저곳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일 동을 써서 입지 선정은 동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면 입지는 자리 잡고는
상태 자체이기 때문에 뭐다? 정적이고. 입지 선정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땅을 찾으러 이곳저곳 움직이기 때문에 동적 개념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요, 이 동과 정 위치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입지는 동적 개념이고 입지 선정은 정적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출제자 입장에서 야 가져가 던져준 문제 아니냐고, 그걸 못 맞추면 어떻게 문제를 합격하냐고 도대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요, 아무리 어렵게 난이도가 높게 나와도 출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출제 원칙 뭐다? 무조건 50은 나오게끔 해주는 게 출제 원칙이에요. 근데 그 50을 못 맞았다는 건 출제 원칙에 본인이 어긋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쉬울 거야. 너무 쉬운 거니까 안 나올 거야. 이런 교만 좀 갖지 마시고, 어느 게 안 나온다, 어느 게 나올 거라는 걸 누가 알아요 도대체. 선생도 그거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나올 거야. 집에 차! 이러지 마시고, 개로는 어디에서 무엇이 나올지는 누구도 모른다 생각하시고, 사소한 거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알아가지고 가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았을 때 증만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증을 따고 나서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중개거래 하실 때도 말할 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일단 상대방한테 여러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때 포장을 찍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실무에서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뒤에는 뭐 민법이라든지 공법, 중개사법이 필요하겠지만, 계약서에 도장 찍게끔 할 때까지는 상대방의 신뢰를 줘야 되고 상대방한테 좀 혼란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야, 얘를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빨이 중요하다고. 그 말빨의 바탕이 바로 뭐다? 개론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게 사기치기 딱 좋거든요. 왜? 여러분 1년 내내 공부해봤자 잘 못 알아듣는 거 상대방한테 말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상대방 고객은요, 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 선생님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럴 때 아 그럼 네네 이러면서 도장 찍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주거지 입지 선정. 이제 근데 이것도 예측을 해봐요. 주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택지 그럴 때, 자 힌트, 택지 나오면 따라 붙는 말. 주상공이다. 그럼 주거지 입지 선정이 있으면 무슨 지 입지 선정도 있을까? 상업지. 그럼 상업지 입지 선정이 있으면 무슨 지 입지 선정도 있을까? 공업지. 그럼 이제 제목 확인합니다. 맨 아래 4번에 주거지 입지 선정 나오죠? 그럼 뒷장 넘겼을 때 5번에 상업지 입지 선정 나오죠? 그 한 장을 더 넘겨보시니까 오른쪽 7번에 제목이 뭐로 나와요? 공업지 입지 선정 나오잖아요. 교과서 순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거가 나오면 주상공이 따라 붙으니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입지 선정 나오겠구나. 그럼 우리가 입지론에서 배우는 것도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론,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론, 또 공업 입지론, 이 세 가지 배우면 입지론 부분 아우시겠구나. 예측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거기 현재에 몰입해가지고 아무것도 체계도 모르면서 내용만 외운다 한들 그게 여러분에게 살이 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맨 아래에 보시면 주거지 입지 선정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요, 그 한계 교통비용이란 말이 있고 한계 주거비용이란 말이 동그라미 3번과 4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 좀부터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주거비, 그냥 교통비 그러면 내용이 쉬운데, 한계라는 말이 붙으면 해마다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이해하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란 말의 뜻은 뭐냐면 무엇의 변동분이에요. 자, 무엇의 변동분을 경제학에서는 머지널, 즉 한계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계 비용이란 말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한계 비용은 한계가 머지널이고 비용이 코스트. 그러니까 머지널 코스트 그러면 한계 비용 그러는데 걱정할 건 없어요. 영어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한계는 무엇의 변동분이거든요. 근데 변동이란 말 속에는 증가도 변동이지만 감소도 변동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한계 주거비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결국 주거비의 변동분을 뭐라 그런다?
한계 주거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거비의 변동분을 뭐라 그런다? 한계 주거비용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유발되는 주거비용의 전체적인 주거비용의 변동분을 뭐라 그래요? 한계 주거비용 그래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주거비가 원래 집값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고자 집값이라고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도 집값은요. 도심에서 외곽 가면서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최소한 증가란 말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감소란 말을 쓰겠죠. 근데 무슨 분이 한계란 말이에요. 따라서 한계 주거비용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 유발되는 주거비용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요. 왜? 집값은 외곽으로 가면서 떨어지니까. 근데 감소분이란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집값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정도 이걸 감소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한계 교통비가 있잖아요. 나머지 문장은 전부 똑같은데요. 어차피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게 교통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갈수록 교통비는 늘겠어요? 줄겠어요? 늘겠죠. 근데 늘어나는 정도가 얼마냐? 이 때문에 증가분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해보면 한계 주거비용이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유발되는 주거비용의 감소분을 의미하며 한계 교통비용이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나타나는 또는 유발되는 교통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라고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이것도 지금 위아래 문장 구조를 잘 봐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 똑같잖아요. 똑같죠? 근데 주거비니까 주거비용은 줄어드니까 주거비용의 감소 분자 붙이는 것이고 외곽 갈수록 교통비 늘어나니까 교통비용의 증가분 이렇게 말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주거입지는 최적의 주거입지는 한계 이익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주거입지가 결정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거기. 최적의 주거입지는 한계 교통비용과 한계 주거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 들어가 있죠. 자, 이것들은 일단 이렇게만 오늘 배운 거는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 수업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상업지 나오죠. 자, 상업지부터는 잠깐 또 쉬었다가 이어가죠.